GM이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정치권과 지원 방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GM 측은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 측은 경영 문제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엔겔 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득에 비해 식료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대표 이영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먼저 구속 후엔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스가 이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옹진군 손갑도 해영 모래 채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 영향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오늘 저녁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에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최민정은 1500m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을 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최고위급 임원이 방한해 정치권과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GM 측은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투자 계획이나 경영 개선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여야 5당 의원들과 GM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GM 사태 논의를 위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GM은 이 자리에서 한국 시장에 남고 싶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협력업체 구조조정 대상을 500명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2개 차종 생산을 부평과 창원 공장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As I said already, it's certainly our preference to stay and to fix the business and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economy.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재검토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고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끊임없이 지적되는 GM 본사와 한국 GM의 비정상적인 거래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이자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한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투자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려면 정부가 도와달라는 게 아마 내재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서 한국 GM 노조도 국회를 찾아 정부가 GM 본사에게 투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 투자와 시설 투자를 확약을 받아내고 둘째, 한국 GM의 특별 세무조사 실시 시 경영 상태 실사에 대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을 요구합니다. 또 사측에겐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약 3조 원의 차입금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차인경입니다. GM이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한국 GM의 자본을 출자한 산업은행의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인데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한국 GM을 상대로 한 GM 본사의 고리대금 장사가 도마에 오릅니다. 이것이 이 자본 잠식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GM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GM 코리아 현지 사장의 경영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적극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안일한 대응 속에 한국 GM의 현금 수조 원이 GM으로 흘러갔고 한국 GM은 사실상 빈 껍데기가 됐습니다. 사내의 부실한 출자회사 관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10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3천억 원의 해외 부실이 드러난 대우건설은 매각 주체인 산은이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산은이 능력 이상으로 많은 부실 기업을 떠안고 있는 데서 이런 문제들이 비롯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감당할 수준을 좀 넘어섰지 않는가. 하도 이제 부실이 돼서 산업은행 쪽으로 관리가 넘어간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출자회사의 관리를 맡으면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사는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 출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정부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밀려있던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응원단의 가면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얼굴이냐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 회의를 열고 87건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 중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김일성 가면 진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그거를 북한의 어떤 김일성이나 이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예, 네? 예.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문제가 관심사였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재개 언제쯤 하게 되는 것인지. 패럴림픽이 3월 18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겁니다. 송 장관은 발표 전까지 한미연합 훈련 시기와 관련된 어떤 질문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기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합의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국회는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밀린 숙제하듯 계류됐던 66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진통 끝에 오늘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북미 접촉 여부가 주목됐지만 실제 행보는 대북 압박이었습니다. 천안함을 직접 둘러봤고 탈북자들과 만나 북한 실상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100,000 North Koreans today labor in modern-day gulags. 70%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to be able to survive. 그런데 10여일 전에 이 상황이 25일 폐막식을 전후로 재현될 전망입니다. 오는 23일쯤 방한이 예상되는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같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 측은 지난 주말부터 탈북 단체들과 접촉해 대상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 주제로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이방카가 들어와서 탈북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공식 입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류를 선정하라고 나오겠지 아마.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폐막식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상태. 펜스 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이 있었던 개막식 때보다 여건이 더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측은 탈북자들을 직접 섭외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조율할 여지도 적어 보입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들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다스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그동안 MB 자금 관리해오셨는데 다스 누구 거라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영장심사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비자금 조성과 MB 천암댁 권영미 씨에게 허위급여 지급, MB 아들 시영 씨 회사가 대주주인 다온에 회사 돈을 저리로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구속한 또 다른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MB며 최근까지 차명재산 변동 내역을 MB에게 보고했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를 논현동 사저수리비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시영 씨가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게 요구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과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의 사용처도 확인했습니다. 애초 도곡동 땅은 MB 천안 김재정 씨와 형인 다스 회장 이상은 씨가 263억에 매각했고 이 회장은 자금 일부를 다스 지분 인수에 사용했습니다. 즉 도곡동 땅이 MB 소유로 확인되면 다스도 MB 소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두 금고지기를 상대로 다스의 자금 흐름과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가계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버는 것에 비해 먹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의미인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내수 활성화의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가계 국내 소비 지출은 573조 6천여억 원, 이 가운데 식료품,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78조 9천여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의 비중을 뜻하는 엔겔계수는 13.8%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엔겔계수는 2001년부터 꾸준히 낮아지다가 2008년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우선 꼽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2014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그만큼 버는 것에 비해 먹는 데 들인 지출 비중이 커진 셈입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가격들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반영돼서 엔겔 지수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급 식품을 선호하는 등 소비 패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생계 비용의 증가는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인 요소라는 평가입니다.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줄여 내수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지은 지 30년만 지나면 가능했던 아파트 재건축이 앞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주거 환경이 조금 나쁘더라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을 이끄는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2015년 30년으로 앞당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 연한 조정 대신 안전기준 강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각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진단 종합평가 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 안전성 비율은 50%까지 높아지고 주거 환경의 비중은 대폭 축소됩니다. 연한을 넘기면 아파트가 낡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됩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전진단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즉시 재건축이 이루어져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의 재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다만 지진 등 재난으로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와 주거 환경이 2등급으로 열악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장 서울에서만 10만 3천여 가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이지만 신분당선이 눈앞인 초역세권이라는 매력에 프리미엄이 최고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역세권에 초중고교가 가까운 학세권까지 겹치면서 역시 2억 원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유 있는 가격 상승이라고 해도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은 신축과 구축할 것 없이 최근 들어 수천에서 수억 원이 올랐습니다. 분당 판교 지역의 급등, 신분당선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 입소문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성남 판교와 분당 등 준 강남권을 거쳐 용인 수지와 수원 광교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 강남에 쏠린 규제를 피해 인접도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단기 급등한 집값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한 시점이고 올해 시행이 예고된 규제들의 영향력이 아직 시장에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광풍. 강남과 함께 인접 도시들의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더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인천 송도 6809에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시교육청과 경제청이 갈등을 겪으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승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 6809에 신설 예정인 학교는 모두 세 곳입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해양 1초등학교는 착공한 상태며 해양 5초등학교와 해양 1중학교는 설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학교의 학교 용지와 시설 건립 비용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LH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용지 무상 공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천시 차원에서 용지 무상 공급 대신에 학교 한 곳당 130억 원과 일정 부분의 시설 분담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으니까 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시교육청은 지난해 경제청이 약속을 깨버렸다고 반박합니다. 용지 무상 공급과 학교 시설 무상 공급 분담금 511억 원을 주기로 하고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돈도 안 보내고 실무자산에서 전화하면 그런 식으로 LH 판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상 공급이 아니지 않냐. 갈등이 계속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까지 다시 거칠 수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 허가는 지난해 만료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바닷모래 채취 협의가 진행되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바지선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흙을 퍼올려 바닷물과 모래를 분리하는 겁니다. 지난 1984년부터 30년 넘게 퍼낸 바닷모래는 서울 남산의 5배가 넘는 2억 8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대부분 골재 용도인 바닷모래 채취는
지난해 10월 허가가 만료되면서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또다시 채취 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역 이용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업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인천 선갑도 주변 해역 10개 광구에서 모래 5천만 세제곱미터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시민 환경단체들은 해양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이 해수부가 지정한 그 해양 보호구역 풀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풀등이 앞으로는 사라질 수도 있다. 또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해역 이용 협의서는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해수부가 반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예전 바닷모래 채취 이후 환경 영향 등 문제점을 보완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그 어떤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양 협의 보완을 요구했고.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 허가까지는 해역 이용 협의 외에도 해역 이용 영향 평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6년째 멀리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토지 교환 방식의 중재안을 내놨는데 수원과 용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용인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단지 3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질적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주소는 용인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입주민 아이들은 걸어서 4분 거리의 아파트 앞 학교를 놔두고 6년째 1.1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인도가 또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8차선 도로 거기를 또 지나가야 되고요.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두 지자체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토지교환 방식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용인 청명 센트레빌 아파트 일대와 수원 42번 국도 준주거지역을 맞교환하라는 겁니다. 두 지자체는 조정안을 두고 초기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소유주 의견 수렴하는 중이라서 추진 중이에요. 그냥 확정 이런 게 아니고. 뭐 인구는 받아오는 게 없지만 이제 공시가가 더 높죠. 우리가 저희나 수원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 해결의 물꼬는 트였지만 각각 시의회 통과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OBS 뉴스 이홍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강원랜드 비서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전 현직 보좌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서 2016년 이 회장의 저서 6.25 전쟁 1129일의 출간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특가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구속하면서 개인 저서 출간에 회사 돈을 끌어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아 면직 처분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 말 신고가 들어와 해당 학과 여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사실이 확인돼 징계 결정을 내리고 오는 28일 면직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소속사는 성추행은 명백한 루머로 수업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사상을 표현하던 유일한 공간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중국 대륙의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절 문을 열었던 한 서점의 얘기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 유일의 진보 성향 서점인 개풍서원이 문을 닫던 지난달 31일 밤. 아쉬운 마음에 순식간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에는 분노한 민중을 대변하는 레미제라블 주제곡이 울려 퍼졌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서점이 위치했던 상하이 도서관이 최근 정부 방침을 이유로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한 겁니다. 아사히는 이를 다양한 문화를 억제하고 사상 탄압을 강화한 시진핑 주석 시대의 단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개풍서원은 지난 1997년 개혁의 바람을 등에 업고 문을 열었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한 2012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전국 대학에는 인권과 보도의 자유 등 7가지를 가르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졌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공간까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지식인과 저자, 독자가 수시로 모여 사회를 고민하는 문화 명소에서 더 이상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자 손님들 발길이 점점 끊겼습니다. 이미 임대료 급등과 인터넷 서적 판매 활성화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 결정타였습니다. 문화의 독립과 자유로운 사상 표현을 기치로 시민들 사랑을 받던 개풍서원은 이름처럼 바람을 타고 잠시 역사의 뒤안길에 섰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의 에이스 차민규가 남자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1위 노르웨이의 로렌첸과 100분의 1초 차이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번째 아웃코스에서 출발한 차민규. 초반 100m는 9초 63으로 다소 늦었습니다. 28명 중 5번째로 100m를 통과한 차민규는 완벽한 코너링으로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 들어서자 차민규는 엄청난 스포트를 올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4초 42, 올림픽 타이 기록으로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노르웨이의 로렌첸이 34초 42를 기록하면서 차민규는 6위로 밀려났습니다. 1위와는 불과 0.01초 차이여서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쇼트트랙 출신인 차민규는 대학에 진학하며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4년 전 소치올림픽을 앞두고 불의의 발목 부상으로 올림픽 꿈을 접어야 했던 차민규는 지난해 열린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올 시즌 월드컵 3차 대회에서는 1위와 불과 1000분의 1초 차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평창올림픽 메달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빙속 1500m 김민석의 깜짝 동메달에 이어 차민규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4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한편 함께 출전했던 김준호는 12위를, 노태범은 16위를 기록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평창은 인구 4만 5천 명으로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2번이나 대회 유치에 실패한 아픔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던 원동력을 뭘까요? 김장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평창의 도전은 지난 2000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대회는 캐나다 밴쿠버, 2014년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 개최권을 내줬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험과 부족한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2011년 IOC 총회.
10년 이상 이어진 평창의 도전과 열정이 결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7년 뒤 IOC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됐습니다. 평창은 역대 개최지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한국 최초의 스키장이 건설된 동계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용평 스키장은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스키를 대중화한 1등 공신입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실력을 갈고 닦았던 엘리트 스포츠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스키 불모지였는데 이런 최신 스키장이 생겨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정말 선수들이나 또 우리 스키인들이 마음껏 여기서 또 훈련도 하고. 여기에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눈이 많이 내리고 적당히 추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는 평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요람이자 환경적으로도 알맞은 조건을 지닌 평창. 삼수 끝에 이뤄낸 기적은 마치 운명과도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O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대표팀이 잠시 뒤에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또 남자 500m와 여자 1000m 예선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정진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끝난 남자 쇼트트랙 500m 경기에서 서일아와 임효준, 황대현이 나란히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조 1위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여자 1000m 예선에서도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이 무난히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레이스를 펼치며 모두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준결승부터 결승 경기는 모레 열리는데요. 남자 500m에서는 세계 랭킹 4위에 올라있는 황대현이 파워와 순간 스피드가 뛰어나 대표팀 중 메달권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남자 1000m 결승에서 넘어지는 불운에도 다시 일어나 동메달을 따낸 서일아는 500m에서 실력을 증명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임효준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깜짝 메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는 1500m와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노립니다. 자관왕까지 거론됐던 최민정은 500m에서는 아쉽게 실격을 당했지만 1500m에 이어 1000m에서도 압도적인 금빛 질주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심석희도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편 잠시 뒤에는 여자 3000m 계주 대표팀이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소치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이자 올림픽 통산 6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자 대표팀은 지난 예선전에도 넘어지고서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등을 하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최민정, 심석희, 김아랑, 김혜진, 이유빈이 나서는 여자 대표팀은 우리 선수단의 4번째 금메달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5연승을 이어가며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준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예선 8차전에서 세계 랭킹 7위 미국에 초반 주도권을 내줬지만 5엔드에서 짜릿한 4점 득점으로 대역전극을 만드는 데 성공하며 9대6으로 제압했습니다. 한국은 예선 전적 6승 1패로 단독 1위를 유지했고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인 이고리 레브티는 오늘 러시아 취재진에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월드컵 기간 모스크바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레비틴 부위원장은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문 날짜를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최문순 지사가 2021년 9회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귀국길에 오른 장 의원은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최 지사가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피겨 아이스댄스에서 민유라 갬린조가 아리랑에 맞춘 프리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는데요. 아름다운 한복 차림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준 두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평창 소식이었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빠르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으로는 아직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며칠 새 꽤 포근했는데 내일은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하겠는데요. 한파 정도는 아니지만 예년 기온을 밑돌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은 내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 선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기 보러 가신다면 방한용품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기온 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포천과 연천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 동부 지역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도 수원의 낮 기온 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져서요. 광주와 대구도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0일 OBS 뉴스엠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